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히틀러는 자신의 조국인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그 독일 바이에른 군에 자원 입대하거든요. 그래서 그 전쟁 내내 연락병으로 근무하는데 그 연락병은 이 당시 1900이제 14년이었으니까 아직 무선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전이거든요. 그래서 직접 이제 그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의 지휘관한테 가서 그 내일 아침 뭐 오전 몇 시까지 우리가 이제 후방에서 지원 포격할 테니까 그 다음에 뭐 몇 시 몇 분에 그 진격해라. 그러니까 뭐 이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퇴각하라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직접 그 병사가 가서 전달했어요. 근데 그런 어떤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 보직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보직이거든요. 그 샘 맨더스 영화 중에서 1917이라고 있어요. 그 이 1917이 1차 세계대전 그를 그린 영화인데 거기 주인공이 연락병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참호를 뚫고 앞으로 나가는데 그 적군의 그 사격 그리고 또 포격 그리고 뭐 지뢰 그리고 아군의 오인 사격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상률이 높은 보직이고 실제로 히틀러도 이제 전쟁 중반에 그 연락병 업무를 수행하다가 한번 부상을 입어요.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2급 철십자원장을 받고 전쟁 말기에 이제 1급 철십자원장까지 받거든요. 근데 이제 1급 철십자원장은 독일 제국의 최고 무공장인데 이거가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때 이게 이제 일종의 자산이 되죠. 1급 철시정장을 받았다는 게.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자기는 이제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일종의 구원을 받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 전쟁에 임하는데 이 1918년에 이 결국에 독일이 이제 패전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이제 1917년에 그 레닌이 그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사회주의국 소련이 서면서 그러니까 이제 1차 대전은 구도가 영국, 프랑스, 러시아가 이 한편이고 이제 독일,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제 지금 터키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렇게가 이제 한편인데 이 러시아가 그 전쟁에서 빠지거든요. 그 레닌이 그러면서 이제 그 브레스트 리토프스크라고 그 아주 되게 굴욕적인 조약인데 상당 부분을 땅을 러시아 땅을 독일에 할양하고 이 전쟁에서 빠지는 이걸 하면서 이 독일이 드디어 이제 조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의 빛이 살짝 보이는데 미국이 참전해요. 그 다음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더 이상 이제 독일의 역량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독일이 패전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히틀러가 굉장히 그 충격을 받거든요. 그러니까 전쟁 말기에 이제 히틀러가 그 머스타드 가스, 그 1차 대전 때는 그 화학전, 가스를 사용했는데 이게 워낙 그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1차 대전 이후로는 그 전쟁에서 그 가스를 사용한 전쟁이 더 이상 이제 2차 대전 때도 심지어는 안 써요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머스타드 가스가 소량 노출되면 이제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 되는데 그 히틀러가 그래서 그 후방 그 병원에 이송돼서 눈이 안 보인 상태에서 이제 패전 맞게 되는데 이 이 가스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은 패전의 충격 때문에 그렇게 잠깐 그 시력 상실이 왔는지 그거는 뭐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패전을 맞게 되고 이때 굉장히 이제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. 그러고 이제 이 독일은 패전 이후에 그 굉장히 국가적으로 그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. 그 일단은 이 전쟁 배상금이 그 베르사유 조약에서 굉장히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이제 치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그 독일 제국 황제 빌레르 미세는 네덜란드로 망명가고 이제 공화정 바이마르 공화국 공화정이 수립되는데 이제 일반 독일 그 국민들은 이 공화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서방 국가들이 영국, 프랑스, 미국 이 승전국들이 세운 일종의 괴뢰 정부처럼 이렇게 여기는 게 있었고 그 그리고 이제 군대가 해산되고 했지만 그 이 군대에 있던 얼마나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았어도 이렇게 부상당하고 또 정신적으로 그 외상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이 사람들 갑자기 일자리도 없고 나라가 그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준군사 집단이 남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레닌이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으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독일 내에서 독일 안에서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런 어떤 좌파 군사 집단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항하는 또 우파 준군사 조직 이런 사람들끼리 굉장히 무력 충돌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막 테러 그런 어떤 그런 무력 충돌
그리고 그 수립된 공화국 정부는 또 그걸 잘 통제하지도 못하고,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그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굉장히 혼란스러웠고, 나중에 사실은 이제 30년대에 이 히틀러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어떤 독일 국민들이 이런 어떤 혼란 상태를 종식시키고 다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던 게 있었는데, 그런 거에 이제 그런 어떤 독일 국민의 열망을 이용해서 히틀러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. 그런데 이제 히틀러는 전쟁 이후에 뭐 하냐면은, 이제 독일 이 군대가 거의 막 해산되고 아주 소규모만 남고 하지만, 그 군대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히틀러 계속 군대에 있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그 남은 군대 안에서도 일종의 이제 그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 이제 정신교육 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주의 사상이나 그런 어떤 좌파 사상들에 대해서 그 남아있는 병사들한테 정신교육하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했었었는데, 그걸 이제 하면서 당시 이제 뮌헨에 있던 그 소규모 정당인 독일 노동자당이라고, 거기를 이제 들락날락 하거든요. 근데 그 정당이 굉장히 이제 그냥 무슨 뭐 맥주집 이런 술집에서 이렇게 몇 명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한마디로 불평하고 막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, 여기에 이제 히틀러가 이제 가입을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그게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라고 당명을 바꾸고, 이제 그거의 약칭이 나치인데, 이제 거기를 히틀러가 장악을 하고 자기의 특유의 연설 능력으로 이 정당을 키우게 되죠.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한테 그런 연설 능력이 있었던 걸 몰랐는데 그 당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, 이제 그 사람들이 사로잡히는 걸 보면서 자기도 자신의 연설 능력에 대해서 히틀러가 깨닫게 되고, 사람들도 이 히틀러를 통해서 이제 그 정당이 급속하게 이제 세를 불리게 되죠.